어느 늦은 가을밤 서울의 한적한 주택가에 위치한 작은 원룸에서 자취하고 있는 대학생 지우는 밤늦게까지 과제를 하느라 바쁘게 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창문 밖으로 늦가을의 서늘한 바람소리가 들려오고 거리는 이미 고요해져 있었다. 지우는 집중을 잃지 않으려고 조용한 음악을 틀어놓고 있었다. 그렇게 한참을 과제에 몰두하고 있을 때 그의 휴대전화가 낯선 번호로 문자를 받았다. 너의 창문을 보고 있어. 순간 등골이 서늘해진 지우는 장난이겠거니 하고 무시하려 했지만 기분이 좋지 않았다.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창문 쪽을 슬쩍 쳐다봤지만 거기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냥 친구의 짓궂은 장난일 거라고 치부해본다. 하지만 곧 또 다른 문자가 도착했다. 커튼을 닫아도 나는 볼 수 있어. 이번엔 묘한 소름이 끼쳤다. 지우는 좀 더 긴장한 채 커튼을 단단히 쳤고 혹시 몰라 문이 잘 잠겨 있는지도 확인해 보았다. 혹시 고양이 같은 다른 동물이 창밖에서 장난치는 건가 생각하며 혼자 웃어보기도 했지만 기분이 나쁜 건 숨길 수 없었다. 그러다 갑자기 지훈의 방 전등이 깜빡거리기 시작했다. 전구의 문제라고 생각하며 그냥 지나치려 했지만 끊임없이 깜빡이는 불빛에 정신을 집중하는 것이 어려워졌다. 좀처럼 고장나지 않던 전등인데 오늘따라 이러니 더 신경이 쓰였다. 지우는 작은 사다리를 가져와 전등을 교체해보려 했지만 문제는 지속되었다. 마치 그 순간을 기다린 것처럼 또 한 통의 문자가 울렸다. 전등이 깜빡이는 게 보이네. 지우는 점점 더 불안해졌다. 그는 몇 명 되지 않는 친구들에게 장난치는 거라면 이제 그만하라고 문자를 보내보았지만 돌아오는 답장은 없었다. 이런 상황에 아무리 담대한 사람이라도 불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결국 지우는 방을 다시 한번 샅샅이 뒤져보고는 모든 문과 창문을 확인하며 안전을 확신하려 했다. 그렇게 집안을 뒤지던 중 지우는 제 책상 밑에 하나던 작은 쪽지를 발견했다. 쪽지에는 알아볼 수 없는 글씨체로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다. 이제 슬슬 나와 놀아볼까? 순간 숨이 막힐 것 같은 두려움이 몰려왔다. 지우는 갑자기 이 공간이 더 이상 자신에게 안전한 곳이 아니란 느낌을 떨칠 수 없었다. 그는 황급히 방을 빠져나오기 위해 모든 준비를 마치고 문을 열려고 하는 순간 복도 끝에서 낯선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확실히 누군가가 그와 함께 있는 것이었다. 공포에 질린 그는 방에 남아 경찰에 신고할 엄두도 내지 못한 채 가장 가까운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무작정 집을 나와 친구 집으로 달려갔다. 그날 밤 지우는 친구의 집에서 잠을 청했다. 그러다 새벽녘에 갑자기 자신의 휴대전화가 울리는 소리에 잠에서 깨어났다. 또다시 낯선 번호로 문자가 와 있었다. 늦었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에 또 보자. 그 후로 지우는 더 이상 그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경찰에 조사도 요청했으나 별다른 단서를 찾을 수 없다는 대답뿐이었다. 그리고 그 집은 언제나 그렇듯 그렇게 비어있게 되었다고 한다. 물론 그 방을 다시 빌리려는 사람은 아직까지도 없었다는 후문과 함께 두 번째 이야기. 어느 늦은 밤 나는 평소처럼 인터넷을 떠돌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날은 특히 이상한 기분이 들었는데 마치 누군가가 내 뒤에서 나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저 피곤해서 그런 거겠지 하고 넘기며 여러 인터넷 게시판을 돌아다녔다. 그런데 어느 한 게시판에서 아주 오래되고 인기 없는 글이 하나 눈에 띄었다. 클릭해보니 제목은 절대 클릭하지 마시오 였. 호기심이 생겨 글을 읽어보았다. 작성자는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기괴한 경험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어느 날 인터넷을 보다가 아버지라는 아이디를 발견했는데 자기 아버지는 이미 몇 년 전에 돌아가셨다는 것이다. 처음에는 누군가 농담을 하는 것이라 생각했지만 그 아이디는 자신이 어릴 때만 알고 있던 가족사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는 무서움을 견디지 못하고 그 아이디에 답장을 보냈는데 곧 그 아이디로부터 답장이 왔다. 보고 싶다. 라는 간단한 메시지였다. 그 순간 그 작성자는 집안 곳곳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고 한다. 마치 누군가 나무 바닥 위를 걷는 듯한 발소리 같았다. 작성자는 급히 집을 나가 근처 찻집에 앉아서 숨을 돌리며 글을 작성했다고 한다. 끝으로 그는 만약 이 글을 보는 사람이 있다면 절대 그 아이디와 연락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나는 그 경고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댓글을 내렸다. 정말이에요?
아니면 그냥 이야기일까요? 라고. 뭐라 답장이 올까 기대하며 페이지를 새로 고침했다. 그러나 그 순간 방 안 온도는 급격히 떨어졌고 컴퓨터 화면은 갑자기 깜박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글에 대한 답글로 한 줄이 추가되었다. 너도 글을 보고 싶어 하니? 그제서야 기분이 싸늘해지기 시작했다. 마우스를 움직여 즉시 창을 닫으려 했지만 마우스는 멈춰버렸다. 그 순간 마치 컴퓨터 내부에서 무언가 기어오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 전원을 강제로 끄려 했지만 컴퓨터는 꺼지지 않았다. 나는 이를 악물고 집 안부를 모두 켜고 지켜보았다. 그때였다. 컴퓨터 화면에 무언가 어렴풋한 모습이 나타났다. 희미하게 보였지만 그것은 평소 내가 보던 아버지의 미소였다. 나는 급히 밖으로 뛰쳐나갔다. 이 일은 단순한 인터넷 농담이나 가벼운 이야기가 아니었다. 뒤돌아보지 않고 거리를 향해 뛰었고 결국 몸이 지쳐 길가에 주저앉았다. 온몸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숨을 고르고 나서 정신을 차려 집으로 돌아갈 용기를 내보았으나 도저히 그럴 수 없었다. 결국 그날 밤은 친구 집에서 하룻밤을 보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친구와 함께 집으로 돌아갔다. 다행히도 집은 이상 없이 조용했고 컴퓨터도 평소처럼 꺼져 있었다. 하지만 그 일은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다. 그날 이후로 나는 그 게시판에 다시 들어가지 않았다. 어쩌면 그 게시판의 글들은 그 자체로 악몽이었을지도 모른다. 아니면 진짜로 돌아가신 아버지와의 이상한 불신이었을 수도 있다. 확실한 건 매일 밤마다 그 일이 떠올라 잠을 설치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때마다 나는 컴퓨터를 보는 것이 두려워졌다. 인터넷은 우리 삶의 편리를 도모하지만 그 이면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경계가 존재할지도 모른다. 그 경계 너머에는 정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무언가가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세 번째 이야기. 그날은 다른 날과 다를 바 없는 평범한 날이었습니다. 나는 친구들과 함께 학교에서 늦게까지 공부하다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밤 11시쯤 되자 거리는 이미 한산해져 있었고 나는 부모님께서 출장 중이신 덕에 혼자 집을 지켜야 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집안은 조용하고 어두웠습니다. 불을 켜고 냉장고에서 간단한 음식을 꺼내 먹고 나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노트북을 켜고 인터넷을 좀 하다가 어느새 졸음이 몰려와 침대에 눕게 되었습니다. 잠이 거의 들려 할 무렵 갑자기 쾅 하는 소리가 집안 어딘가에서 들렸습니다. 처음엔 바람 때문인가 했지만 소리는 반드시 내부에서 난 것만 같았습니다. 잠에서 깬 나는 긴장한 채로 서서히 침대에서 일어나 소리의 근원지를 찾아 나섰습니다. 복도를 지나 작은 방 쪽으로 다가갈수록 소리는 점점 더 뚜렷해졌습니다. 이어서 드륵 드륵 하는 소리가 들렸고 마치 누군가 방 안에서 무언가를 끌고 다니는 소리 같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기 시작했고 손에는 식은땀이 배었습니다. 겁에 질린 나는 용기를 내어 작은 방의 문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천천히 문을 열자 어둠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 누군가 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등골이 오싹해지는 그 순간 휴대폰 불빛을 켜서 방 안을 비추어 보았습니다. 방 한쪽 구석에서 낡은 인형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인형은 예전에 언니가 가지고 놀던 것이었지만 언니가 이사를 가면서 여기 방치된 채로 남아 있었습니다. 인형은 우리 집에서 늘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인형의 눈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나를 응시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갑자기 문득 기억난 것이 있었습니다. 언니가 예전에 집을 떠나기 전 이 인형에 대해서 농담처럼 이 인형은 가끔 스스로 움직이는 것 같아 라고 말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땐 그냥 웃으며 넘겼지만 그 말을 기억해낸 순간 등골이 싸늘해졌습니다.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방에서 빠져나와 문을 닫고는 다시 방으로 달려가 문을 잠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경찰에 전화를 걸어 누군가 집에 무단 침입한 것 같다고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오기까지 15분 가량 걸렸고 그동안 나는 한시도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경찰이 도착하고 나서 집안을 수색했지만 아무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작은 방으로 들어가 보던 경찰관은 조금 놀란 듯한 표정으로 나와서 말했습니다. 이 방 안에 있던 인형 누가 움직였나요? 나는 당황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경찰은 미심쩍은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후로 나는 그 인형을 다시는 보지 않으려고 집안 창고 깊숙이 넣어두었습니다.
하지만 가끔씩 그 인형의 눈빛이 떠오를 때마다 등골이 오싹해집니다. 인형이 정말 움직이고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그날 밤의 공포가 나를 그렇게 만든 것이었을까요? 아직도 그 진실은 알 수 없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어느 화창한 봄날, 서울 외곽의 한적한 동네에 살고 있는 대학생 지수는 친구들과 주말 여행을 계획하고 있었다. 이번 여행의 목적지는 유명한 귀신의 숲이라 불리는 곳으로, 몇몇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이 숲에 귀신이 출몰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다. 지수와 친구들은 무섭기도 했지만 그만큼 호기심도 컸기에 용기를 내어 그곳으로 떠나기로 했다. 토요일 아침, 서울의 분주한 거리를 뒤로한 채 지수와 친구들은 차를 타고 숲이 있는 지역으로 향했다. 몇 시간에 걸친 드라이브 끝에 도착한 그곳은 과연 사람들의 발길이 드문 오지 중의 오지였다. 숲은 울창했고 입구부터 으스스한 기운이 감돌았다. 가까운 캠핑장에서 짐을 풀고 간단한 식사를 마친 후 그들은 본격적으로 탐험에 나서기로 했다. 숲으로 들어서는 순간 사방에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와 새 소리에도 불구하고 이상한 정적이 지배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숲의 깊은 곳으로 들어갈수록 친구들 사이에는 말수가 줄어들었고 각자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싹트기 시작했다. 그때 갑작스럽게 뒤에서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가 들려왔다. 놀란 지수가 뒤를 돌아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시간이 지날수록 숲은 점점 어두워졌고 친구들은 점점 더 긴장하기 시작했다. 그때 지수의 친구 중 한 명인 민호가 갑자기 멈춰서서 귀를 기울였다. 지금 들었어? 누군가 우리 뒤따라오는 소리가 들렸어. 모두가 긴장한 채 귀를 기울였지만 아무 소리도 들을 수 없었다. 불안감을 조금 떨치기 위해 그들은 더 깊은 숲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어느새 hen 저물고 어둠이 깔리기 시작했다. 친구들은 숲속 깊은 곳에 위치한 작은 빈티지 가옥을 발견하고 그곳에 들어가기로 했다. 집은 오래되어 보였고 폐허가 된 지 오랜 시간인 듯했다. 호기심에 그 집 안을 살펴보던 중 지수는 헐렁한 바닥판 밑에서 낡고 먼지에 쌓인 일기장을 발견했다. 그 일기장에는 이 집에 살았던 사람들의 마지막 날들이 기록되어 있었다. 일기장에는 한 가족이 살다가 갑작스럽게 사라지면서 남겨진 이야기들이 적혀 있었고 그날 밤 이상한 존재가 집을 찾아와 그들을 얼마나 괴롭혔는지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었다. 친구들은 점점 더 두려워졌고 그 일기의 마지막 페이지에 우리는 그를 찾을 수 없다. 그러나 그는 우리를 항상 보고 있다. 라는 구절이 쓰여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 순간 집안에선 알 수 없는 부드러운 발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주위를 둘러보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그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소름 끼치는 공포감에 휩싸인 친구들은 불빛을 끄고 숨을 죽였다. 지수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내어 비상전화를 걸려 했지만 신호가 잡히지 않았다. 그 밤 그들은 결국 집을 떠나 숲 바깥으로 나올 수 있었지만 그 이후로도 종종 꿈속에서 그 숲을 헤매는 악몽을 꾸곤 했다. 시간이 흐르고 나서야 그들은 그날의 일들을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지만 가끔씩 서로의 눈을 바라볼 때면 그때의 서늘했던 공포가 되살아나곤 했다. 그리고 그 숲은 여전히 사람들 사이에서 귀신의 숲으로 불리고 있었다.